자, 오늘은 224페이지부터 진도 나갈게요. 현금 및 증권의 입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224페이지는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영업장 방문해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고 그 출금하는 업무, 입출금하는 업무를 창구에서 하는데 창구에서 우리가 그 MTS, HTS에서 봤던 그 주식 매매를 창구에서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 위주라서 뭐 전화나 HTS 통해서 계좌 업무, 주식 매매 업무를 봤던 걸 이제 영업장 방문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영업장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CD기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모바일 시스템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크게 224페이지는 더 많은 내용들은 보지 않을 거고 여기 하나 더 알기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관 중에서 하나예요.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한. 그래서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증권을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증권의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225페이지에 있는 증권 관련 법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증권 관련 법규가 크게 4가지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바뀐 게 어떤 내용인지 기존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4가지가 모두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제목 부분 있죠? 제목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내용은 이해하고 제목은 암기하고 포괄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괄적 규제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열거주의였어요. 이전엔 열거주의였는데 지금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전에 열거주의의 법 체계를 갖췄다라는 건 A 금융상품, B 금융상품, C 금융상품, D 금융상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배웠어요. CD, RP, CP, MMF, ELS, ELW, 파생상품, 선도, 선물, 스와프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들을 배웠는데 그 금융상품들이 지금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무엇은 증권으로 묶고 무엇은 파생상품으로 묶고 이렇게 묶어서 배웠었잖아요. 이전엔 이렇게 묶여있지가 않았었어요. A 금융상품, B 상품, C 상품, D 상품, E 상품, F 상품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들이 각각의 별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 이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법 체계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증권은 이래야 한다, 파생상품은 이래야 한다, 지분증권은 이래야 한다라는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열거주의일 때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열거해서 그 해당되는 금융상품의 법 체계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포괄주의로 바뀌니까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그 포괄적인 상품에 대해서 법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할 때는 하나의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금융상품을 새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포괄주의로 바뀌어지니까 증권 안에 파생상품 안에 이 특징적인 부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증권의 법을 적용받고 파생상품의 법을 적용받고 이렇게 이 포괄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규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융상품마다 법 체계가 따로 있으니까 적용받아지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금융을 배우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 그 법을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 법 체계를 따로따로 다 알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포괄주의로 바뀌니까 법 체계를 따로 알지 않아도 그 포함되어져 있는 것만 파악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별 규율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기간별 기능 체계였어요. 기간별이 이젠 아니고 기능별로 바뀌었다. 뭐가 기능별로 바뀌었냐? 이전에는 똑같은 선물, 상품이라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파는 것, 증권회사에서 파는 것, 은행에서 파는 것이 달랐어요. 왜? 기간별로 따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 보험회사에서 파는 선물은 뭔지, 증권회사에서 파는 선물은 뭔지, 은행에서 파는 선물은 뭔지 따로따로 배워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능별 규율 체계로 변환됐다. 선물이면은 선물을 판매하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이든 어디를 가든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법 체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 것도 이런 장점들이 있었죠. 그 장점과 비슷한 장점들이 이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가업, 등록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꼭 암기해야 돼요. 업무 범위의 확대는 금융업의 겸업을 허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금융지주 회사를 통해서 겸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금융지주 회사를 통해서 겸업화가 이루어졌다. 겸업화가 뭐였어요? 이전에는 은행에선 은행 업무만 해야 됐고 보험회사에선 보험 업무만 해야 됐고 증권회사에선 증권 업무만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바뀌어서 은행에서 증권상품 팔 수 있고 보험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죠. 각각의 기관들이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겸업화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본시장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줄쳐놓은 거에 설명 의무, 적합성 의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설명 의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미 언급해서 배웠던 거야. 불안전 판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설명 의무는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투자자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의무가 누가 있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2학년 되면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을 배울 건데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투자 권유를 취득한 사람한테는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고 했어. 투자자가 내가 투자 권유를 할 때 상대방 투자자가 내가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상대방이 투자자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판매할 수 없어. 그렇게까지도 엄격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합성 의무는 그런 거야. 해당되는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을 원해. 안전한 상품을 원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파생 상품 판매할 수 있을까? 파생 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파생 상품 판매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해요. 근데 안전한 상품을 원해. 그럼 이런 상품은 없죠. 이런 사람한테 안전한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파생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요. 선도 선물을 권유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권유해야 된다. 이게 적합성 의무예요.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되면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더 배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2가지를 언급만 해준 거야.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런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우리 225페이지에 있는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금융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어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선생님 밑줄 쳐놓은 거에 대해서만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금융위원회는 우리가 금융산업 관련되어져서 은행이 인가를 받는 거, 은행이 겸업 업무를 허가받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등록하고 인가 업무를 허락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금융투자업 규정하는 거 이거 배웠죠? 어떤 게 등록 업무고 어떤 게 인가 업무인지 배웠던 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금융위원회에서 법규로 제정을 하고 있어요.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고 자본시장 조사에 대한 규정, 업무 규정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투자협회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장은 KOTC가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금융투자협회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분류는 이전 시간에 했었어요.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지, 어떤 게 인가 업무고 어떤 게 등록 업무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증권 관련 세제 혜택 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내용들인데 선생님이 밑줄은 많이 쳐놨지만 내용을 조금 요약하기 위해서 밑줄을 쳐놓은 거고 이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책에 나왔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소득세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 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고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거는 세무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니까 우리는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이 문구는 우리 세금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에서도 계속 그냥 반복해져서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게 2천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야.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이거야. 거래소 상장 주식, 거래소에서 상장되어져서 주식이 매매가 되어지는 그 회사 주식은 장내가 어디예요? 거래소 시장 이야기하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 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매매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이거 일단 기억해 두고 있어요. 뒤에서 또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장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대요. 양도소득세가 뭔데? 양도소득세가 대체 뭐길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지금 이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상세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이 있었어요.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한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받은 거였는데, 내가 무상으로 받은 이 소득에서도 우리 세금을 내요. 그거를 구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세법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이건 크게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이와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양도받은 거에 대해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어지는 세금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군가가 나한테 양도해 준 거, 누군가가 나한테 준 거에 대해서 소득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 상장 내에서 매매를 할 경우,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라는 걸 따로 내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나와요. 증권거래세를 따로 내는데, 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지면은 우리가 부과받는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절차가 복잡해져요. 응?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 특히 장 내에서 사고 팔 때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내 재산을 엄청 많이 늘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양도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장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부자인 경우, 대주주라고 하면 부자잖아. 부자가 자기 딸한테 주거나 자기 주식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 외에서, 시장 외에서 주식 증서를 딸의 명의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해도 좋아요. 여기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이거 여기 세 주만 암기하면 돼요. 장 내에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장 외와 대주주가 보유한 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그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228페이지에 간략하게 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특이한 게 농어촌 특별세를 내요. 코스닥 시장, KOTC 시장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없는데 주식을 거래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내요. 참 이상하죠. 주식 거래랑 농어촌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래서 이게 지금 농어촌 특별세를 왜 주식 거래하는데 내고 있냐라고 해서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왜 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시장은 결과적으로 0.3%의 세율을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0.3%죠. KUTC 시장은 0.5%더 많이 내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분,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 비과세고 소액주주의 장외 양도, 그리고 대주주는 과세하고 있다. 이 양도소득세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소득에 따른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중단원 마무리 볼게요. 증권 계좌 개설 절차에 대해서 봤었고, 증권회사 방문하고 우리 은행 업무에서 계좌 개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증권 계좌 개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소에서 누가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람, 회원을 한다고 했었죠. 이 회원은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들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시 주문의 유형,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2가지 있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매매 체결 원칙,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위탁 매매 수량 우선,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체결이 되는지도 그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중요하지 않아요. 1번, 4번 중요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중요하다라고 했죠. 열거주의 아니고 포괄주의, 기간별 아니고 기능별,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생님이 포괄적 규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포괄적 규제만 알려주면 되지 왜 열거주의라는 게 이전엔 열거주의였다라는 걸 알려주냐면 그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서 다음 중 자본시장법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그 중에서 답이 열거주의, 기관별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와요. 같이 많이 나오는 거라 어떤 게 아닌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거래 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이랑 각각 어느 정도인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코스피 시장 거래에서 농어촌 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랑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랑 똑같이 0.3%였죠. 우리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증권 계좌 개설을 하려면 반드시 회사 영업점을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장가 주문은 체결 가격보다는 체결 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체결 가격이 중요한 주문의 유형은 지정가 주문이었죠. 여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주식 매매의 결제는 일반적으로 당일 경제가 원칙이 아니라 3일 지난 다음에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비과세 및 당연 분리과세의 대상 금융 수익 금액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여기 앞부분에 있는 말들은 우리가 안 배웠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계속 표로 나눠서 봤던 거. 금융투자 상품 중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파생 상품이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엔 6가지가 있고 파생 상품엔 4가지가 있었어요. 증권회사가 결제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위탁보증금이라고 하고 위탁 보증률은 회사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용어 해설. 이 4-1 부분은 우리 시험 봤던 부분이죠. 시험 범위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나왔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2학년 때 증권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 구분들 나왔고 파생 금융 상품, 원금 초과 손실 가능한 상품. 이 파생 상품에는 선도, 선물, 옵션, 스와프가 있다. 장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선도 거래다.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라고 이야기했었죠. 집합투자기구라고 나오면 다수의 투자자, 2인 이상, 공동기금으로 누가 해요? 전문 투자자가 운영한다. 이 3가지가 있으면 집합투자기구예요. 증권 계좌 개설 절차 똑같은 거고요. 주식 매매 절차는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주문의 유형 잘 외워놔야 되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알려준 거 2가지. 매매 체결 원칙 중요하고요. 양도소득세 부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장 내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장 외에서는 부과가 되고 또 하나 대주주한테 부과가 된다. 대단한 마무리 볼게요.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닌 부분이에요. 인수단 나왔던 거.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긴 한데 이건 알아놔야 되죠.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 유가증권시장. 이거는 시험 범위예요. 주식에 대한 것.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그중에서 100원, 200원, 1000원, 5000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0원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죠? 액면가액은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액면가액이 이 가치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게 팔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래서 액면가액 암기해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설명. 단기채는 1년 이하인 채권 맞고 중기채와 장기채를 구분하는 건 5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만. 외국은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표채는 정해진 단위마다 이자 주기적으로 받는 거. 할인채는 총이자를 미리 공제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초기 투자 금액이 가장 낮다. 만기 때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건 복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 발행 회사에 신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으로 신주식을 인수할 때는 추가 자금 납입이 필요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도 채권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전환사채.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은 교환사채고 전환사채는 채권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집합투자의 장점이 아닌 것. 집중투자 아니고 분산투자라고 했어요. 분산투자가 용이하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MMF, RP, CEP 단기 국공채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 CMA였죠. CMA에서는 증권사에서 발행한 것, 종금사에서 발행한 것 있는데 종금사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비슷한 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MMF가 있어요. MMF는 똑같은데 여기 MMF가 없겠죠. MMF를 설명하는데 MMF에 투자한다라고 나오진 않겠죠? MMF가 있으면 CMA고 MMF가 없으면 MMF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도 시에 주문 접수 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 호가로 자동 주문되는 거. 나한테 제일 유리하게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최요리 지정가 주문. 거래소에서 적용되는 매매 체결 원칙으로 잘못된 것은 자기 매매 우선화의 원칙 없죠. 이거 4가지가 매매 체결의 원칙에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보험 업무 들어갈게요.